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식권 5번째 시간으로 지혜 추구자의 보상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앞서 소크라테스는 실을 거부하는 이유와 그 다음에 정의로운 삶이 누리는 보상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혜 추구자가 누리는 보상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우주의 모습과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환생의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환생의 과정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삶을 선택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하게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늘에 갔던 사람과 그 다음에 지하에 갔던 사람이 이제 모여서 어느 한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우주를 바라볼 수 있는 장소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주를 바라보면서 우주의 모습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 우주에는 1번부터 8번까지의 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번호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축에 해당되는 그 번호들은 사실 어떤 이유로 해서 붙여졌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가장 큰 축은 1번인데요. 가장 작은 축은 또 2번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순서도 뭔가 규칙적이지 않고 어떤 이유로 붙여졌는지 알 수가 없게끔 부여가 되어져 있어요. 아무튼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1번과 2번 축, 3번 축을 이렇게 뒤죽박죽 섞어놓은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이유는 알 수가 없고요. 소크라테스는 이 8가지 축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크기이고요, 두 번째는 색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속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석을 보게 되면은 항성, 토성, 목성, 화성, 수성, 금성, 태양, 달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근거는 저는 잘 모릅니다. 아무튼 그런 우주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천문학적인 관점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간단하게 내용을 이제 PPT로 정리를 해놓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우주적인 공간에서 이제 세일랜들이 한 축마다 있다고 합니다. 그럼 8명의 세일랜들이 이쪽에 있겠죠. 세일랜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다에서 뭐 피리를 불었나요? 아무튼 노래를 불러가지고 선원들, 배에 탄 선원들을 익사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데, 그런 존재가 이제 축마다 하나씩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축을 벗어나지 못하게끔 하려는 이제 역할로서 배치가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이 8명의 세일랜들이 이제 한 축씩 맡아서 하나의 음을 내게 되는데, 이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우주적 공간에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여신이 있게 되는데, 이 세 여신은 아난케의 딸이라고 합니다. 아난케 같은 경우는 필연의 여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거, 현재, 미래는 이제 당연히 운명의 흐름에 대한 얘기니까 필연적인 것들을 나타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필연에 종속되는 시간의 흐름을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과거, 현재, 미래의 여신이 라케시스, 클로토, 아트로포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세 여신이 이제 이 축들을 이제 돌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정확하게는 어떤 식으로 이제 배치가 되어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클로토 같은 경우는 바깥쪽에 오른손으로 이제 잡아당기고 있다 그러고, 아트로포스 같은 경우는 왼쪽을 손을 댄다, 왼손으로 안쪽을 손을 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떤 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주에 대한 얘기를 마치고 나서 소크라테스는 이제 환생의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환생의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에 삶을 선택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일단 저는 환생의 과정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삶을 선택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뒤에 나눠서 하겠습니다. 일단 혼들이 이 우주적 공간에 왔을 때 이제 라케시스 앞으로 가게 되는데요. 라케시스 앞에서 이제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삶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순서를 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이제 제비뽑기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로 어떤 삶을 선택하면 그 삶을 다른 사람은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뒤로 갈수록 남은 삶을 선택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혼들이 삶을 선택하게 되면요,
라케시스가 이제 각 혼에게 수호신을 붙여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수호신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수호신을 붙여주고, 수호신들은 이제 각자가 맡은 혼들을 데리고 클로토 앞으로 가게 됩니다. 클로토는 이제 현재를 이제 관장하는 신인데요. 클로토 앞에 가면서 운명을 확실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실하게 만들면 아트로포스에게, 미래의 신에게 가서 이제 자기가 선택한 삶을 되돌릴 수 없게끔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클로토라는 현재의 신에 가서 이제 운명을 확실하게 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현실화 시킨다, 이런 얘기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트로포스에게 가는 경우는 뭐냐면, 이제 삶을 되돌릴 수 없게 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제 생각에는 이제 삶을 현실화 시켰으면은 그거에 따른 미래가 설정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관점으로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관점에서는 그 삶에 따른 영향이나 여파, 앞으로의 이제 미래들이 다 이제 짜맞춰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게 빠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겠죠. 이미 운명의 흐름 속에 끼어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을 다시 되돌릴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아트로포스에게까지 가서 자신들이 선택한 운명을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요, 이 혼들은 망각의 들판에 가서 무념의 강물을 마신다고 하는데요. 무념의 강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그 강물을 마시면은 기억을 잊게 된다, 이런 의미로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생과 그리고 혼이었을 때의 기억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이제 현명하지 못한 사람들이 무념의 강물을 많이 마신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뭔가 지혜라던가 경험에 대한 이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현명한 사람들이 무념의 강물을 조금 마신다고 해서 여전히 현명한 존재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들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무념의 강물을 마시고 나면은 이제 잠에 들게 되는데, 잠이 들면 혜성처럼 흩어진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태어나야 되니까, 태어나기 위해서 이제 흩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 환생의 과정이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이제 삶의 선택 과정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살펴보겠는데요. 환생을 진행하는 과정에선 모든 삶의 종류가 다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주, 명망가, 비유명인, 그 다음에 여자의 삶, 부자, 가난한 사람, 부유했다가 가난해진 사람의 삶,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의 삶, 병든 자의 삶, 그리고 건강했다가 병든 자의 삶, 이런 삶들이 모두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삶을 선택하게 되는 건데, 이 삶의 선택이 신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우리는 삶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왜냐? 죽고 나서 우리가 살 삶을 선택하기 위해선 필요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올바른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가 필요하다. 그래야 저승에서의 불행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저승에서 우리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현생의 짧은 삶에서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저승에서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올바른 삶을 택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아름다움, 그 다음에 공적인 삶, 사적인 삶, 그 다음에 체력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 다음에 이해력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등의 특성들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아야 되고요. 그러면서 삶에 대한 통찰력을 지녀야 한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떤 특징들을 지녀야 가장 신을 닮은 삶을 살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아름다움이나 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많을지라도 그 혜택이 신적인 것과 닮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이제 저승에서 환생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삶의 선택 과정에 대한 그 몇몇 사례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일단 보면 정의로운 삶을 살았다가 이제 하늘 여행을 하고 온 사람의 경우를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삶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어떤 삶을 선택했느냐라고 하면은 참주의 삶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현명한 사람이 지금 현명하지 못한 삶을 선택해서 불의한 삶을 선택한 경우로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런 삶을 선택했느냐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미덕을 지니고 정의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환경이 그랬기 때문인 거예요. 미덕이 그냥 습관처럼 배워졌기 때문에
이게 왜 옳은지에 대해서 말은 못하지만 그냥 그런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판단력이 없는 사람이 그냥 올바른 행동을 따라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참주의 삶을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참주의 삶을 선택하고 나서 이 하늘 여행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참주의 삶을 선택한 걸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책임을 신이나 남에게 이제 전가를 하게 돼요. 신 탓을 하거나 남 탓을 한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고 소크라테스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지하 여행자가 이제 선택을 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하 여행자는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미 저승에서 온갖 벌을 다 당해봤기 때문에 또 그 벌을 당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늘 여행자가 되려 참주의 삶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하 여행자가 되려 더 나은 삶을 선택하기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여기서 이제 지혜 추구자라면 사후에 보상이 주어지는 삶을 선택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혜 추구자들이 환생에서의 이제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로써 이제 현생에서의 이제 짧은 즐거움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혼이라는 영원한 것에 대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려면 지혜를 추구해야 한다라는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삶을 선택한 사람들의 경우를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데요. 유명인들이 어떤 삶을 선택했느냐, 저승에서 환생할 때 어떤 삶을 선택했느냐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제 몇몇 사람들을 보게 될 텐데, 오르페우스라는 사람은 백조의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자의 손에 죽었기 때문에 여자에게 다시 잉태되기를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조의 삶을 선택하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타미리스 같은 경우는 꾀꼬리의 삶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원래는 뛰어난 가수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생의 기억, 전생의 자신의 재능을 또 다른 방향에 살리고 싶어서 꾀꼬리를 선택한 게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아이아스 같은 경우는 사자의 삶을 선택하게 되는데, 재판에서 사람들로부터 이제 실망을 하게 된 거예요. 뭐 자기가 원하는 재판 결과가 안 나왔다던가, 자기가 봤던 사실과 다른 것들을 증명해서 모함을 받고 죽었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을 혐오해서 동물로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가멤논 같은 경우는 독수리의 삶을 선택했다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아내에게 이제 살해되는 경험을 이제 아가멤논이 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인간에 대해서 혐오하게 되고, 인간의 삶에 대해서 혐오하게 돼서 독수리의 삶을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랄탄테라는 이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달리기 선수의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 사람이 뛰어난 사냥꾼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달리기 선수가 갖게 되는, 달리기 선수의 삶이 얻게 되는 혜택을 보고서 달리기 선수의 삶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더 나은 혜택이 있는 삶을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에페이오스 같은 경우는 손재주가 좋은 여자의 삶을 선택하게 되는데, 에페이오스 같은 경우는 트로이 목마의 목수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능, 적성에 맞는 삶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테르시테스 같은 경우는 원숭이의 삶을 선택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못생긴 험담가였다고 해요. 근데 왜 원숭이의 삶을 선택했는지는 명확하게 좀 알기가 어렵네요. 그 다음으로 오디세우스. 오디세우스 같은 경우는 평범한 사인의 삶, 그냥 평범한 개인의 삶을 선택했다는 거죠. 왜 이런 삶을 선택을 했냐면은 공인으로서, 그 다음에 전쟁 영웅으로서의 삶이 너무 고단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요, 지금 공인의 경우 자신이 겪었던 인간들에 대한 혐오를 바탕으로 해서 동물의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들, 아니면은 오히려 이제 공적이지 않은 사적인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 같은 경우에도 인간이 되기도 하고 다른 동물이 된다고 하는데, 불의한 동물이었다면 야수로 태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올바르게 살았던 동물 같은 경우에는 온순한 동물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불의해서 야수가 되고, 올바르게 살아서 온순한 동물이 된다면은 야수에게 잡아먹히는 형국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과연 올바른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온순한 동물이 되고 야수가 된다. 그냥 사나운 동물이 되냐, 온순한 동물이 되냐, 이런 의미로 보아야 맞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온순한 동물이라고 해서 이제 뭐 그야말로 초식 동물이나 이런 동물만은 또 아닐 수 있으니까요. 뭔가를 지킨다거나 뭔가 의리가 있는 동물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똑같은 동물군이라고 하더라도, 뭐 늑대라고 하더라도 이제 불의한 동물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피해를 주는 늑대가 될 수도 있고, 올바른 동물이 늑대가 됐다고 한다면은 온순한 늑대, 뭔가 좀 더 지켜주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늑대가 된다고 지금 말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제 소크라테스는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면서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 이제 결론은 에르의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현생의 즐거움이 아니라 지혜와 정의를 추구하면서 죽고 나서 사후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이제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혼이라는 거는 굉장히 긴, 영원한 것이고, 우리 현생이라는 거는 일순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혼의 즐거움을 추구해야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지혜와 정의를 추구해야 맞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10권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제 국가는 이제 10권으로 구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권이 됩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국가란 책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탐구를 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글라우콘이나 아데이만토스가 뜬구름 잡는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고 현실적인 이득이나 혜택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라고 이제 소크라테스에게 요청을 하게 되는데, 소크라테스는 이제 국가를 통한 접근을 하면서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해 나가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적인 이득이나 혜택에 대한 얘기를 해주지는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글라우콘이나 아데이만토스가 요청한 답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되려 내놓는 것은 보장할 수 없는 사후의 혜택에 대한 얘기를 늘어놓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와 이 같이 있던 존재들, 같이 있던 사람들의 대화의 진로만 봤을 때는 소크라테스가 적절한 대답을 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글라우콘이나 아데이만토스는 그런 것들을 인정해주고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죠. 아무튼 이제 대화의 질을 봤을 때, 대화의 퀄리티를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는 못한데, 핵심적인 질문과 그 답변만 봤을 때요. 근데 좀 내용을 보면은 이제 삶에 대한 통찰이나, 그리고 정체에 대한 통찰, 그리고 국가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통찰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디테일한 부분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큰 틀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올바른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현문오답이라고 해야 될까요? 현문오답. 제대로 물어봤는데 이상한 답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왜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이 되지는 않지만, 그걸 증명하는 과정에서 삶에 대한 통찰이라던가 국가 정체나 이런 상황들에 대한 묘사,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것 같고요. 이걸로 해서 이제 국가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에는 향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